가죽 점퍼 사내는 좌판이 김밥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된다며? 해복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 그 정도면 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내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보호비.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해복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가죽 점퍼 사내는 그의 벽에 붙여진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빚도 있나 봐? 그럼 더 받아내기 쉽겠네. 그 말에 해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습니다. 그 돈은 그런데 쓸 수 없습니다. 순간 가죽 점퍼 사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김밥 한 줄을 집어들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밥이 흩어졌고 김과 밥알이 도로 위에 흩날렸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사흘 안에 50. 준비 안 하면 장사 접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다음 사연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살며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이들이 한때의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그 어둠이 짙을수록 기억은 또렷하게 남지요. 이야기는 그 기억의 가장 깊은 곳, 아주 오래전 어느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1971년 전남 순천의 한 작은 시장 골목.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시장 골목의 전등 불빛에 젖어 있던 그 시절, 17의 정혜복은 어깨에 나무 상자를 들쳐매고 땀에 절은 채 그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고등어 상자를 나르던 건 동갑내기 친구 하용기였습니다. 둘은 늘 붙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가난했고 가진 건 웃음뿐이었지요. 하용기는 유난히 웃음이 많았습니다. 새벽 어귀에 선 고등어 트럭 앞에서 욕지거리를 섞으며 서로의 손등에 생선 비늘이 묻었는지 확인해 주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둘 다 우리는 언젠간 달라질 거다고 믿으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팔이 아프도록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그 시절의 정혜복은 늘 말이 적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자식 둘을 키우느라 아등바등 살던 집안의 맞이였기에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하용기는 여유로운 얼굴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먼저 웃으며 사람을 대했기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지요.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색깔을 품고 있었지만 함께할 때만큼은 세상이 덜 외로웠습니다. 특히 하용기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해보가 사람은 웃는 얼굴로 버텨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내일이 좀 덜 무섭거든. 그 말에 해복은 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얼어붙은 생선을 나르며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던 날도 배고파 점심 대신 국밥 국물에 김치 하나 얹어 먹던 날도 하용기의 그 웃음 한마디에 버틸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1980년이 되었습니다. 19에 군에 다녀온 후 해복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담는 통이며 가마솥이며 모두 어머니가 쓰던 낡은 것들이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손수 묻힌 나물을 정가락에 담아 진열대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용기와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용기는 의류 쪽으로 발을 넓혀 서울로 올라갔고 점점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명절 즈음 편지 한 통, 고향 내려올 때면 국밥 한 그릇 함께 먹는 사이가 이어졌습니다. 해복은 그렇게 90년대 초반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는 단골이 제법 붙었고 슬아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선희는 손이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들여오는 채소를 다듬고 손님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며 가지무침도 자주 담가냈지요.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식탁을 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은 우리 집 반찬이 제일 맛있다며 밥을 2공기씩 비웠습니다. 그 시절이 회복 인생의 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하용기가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해사하게 웃으며 해보가 넌 변함이 없구나라며 웃던 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고 아들도 잘 자라서 좋은 학교를 다닌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해복은 무거운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은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내일 가격 오를 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둘은 시장 근처의 허름한 술집에서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눴습니다. 하용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도 친구처럼 지내게 하자. 우린 서로 마음 나눴던 사이잖아. 자식들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해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엔 왠지 모를 거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성공한 친구와 여전히 제자리인 자신. 하용기의 말이 부러웠고 어쩐지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997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 선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체기인 줄 알고 지나쳤지만 병원에서는 무겁고 낯선 말을 내놓았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순간 해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고작 반찬가게 수입으로는 수술비도 버거웠고 항암 치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가게도 넘겼고 남은 건 병원비 청구서와 눈물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접이식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던 그 시절, 해복은 하늘을 보며 자주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그 물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희는 해복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이 해복의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들도 점점 해복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진 속 미소 짓던 아내의 모습은 흑백으로 변해 벽 한쪽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정혜복에게 매일을 버티게 만드는 고문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해복은 멍하니 살아갔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곤 성인이 된 아들과 딸뿐이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마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태훈의 눈빛은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팔고 병원비를 감당하며 빚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은 큰 소리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것밖에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해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꽉 움켜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게조차 무능력한 존재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즈음 해복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을 탈탈 털고 남은 빚까지 더 얹어 마련한 6평 남짓한 공간.
아내가 생전에 즐겨 만들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메뉴로 삼아 정갈한 집밥 같은 식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찌개 정말 맛있어요. 엄마 생각나요. 그런 말들이 회복의 굳은 얼굴에 간간히 미소를 피워주었습니다. 비록 하루에 20명도 채 안 되는 손님이었지만 그들에게 정성껏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회복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래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여름 회복은 생애 가장 더운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내는 후끈했고 회복은 마지막 손님의 밥그릇을 치우며 조용히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된장 다시 끓여야겠다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 앞에 선 찌개 국물을 휘젓던 그 순간 쉬익하는 불안한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퍽 하고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가스관 쪽에서 작은 누출이 있었고 그 열기와 불꽃이 섞이자마자 식당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회복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주방 전체를 삼켰고 그는 가까스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 본 자신의 식당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태우고 타들어가는 나무 의자와 탁자, 한때 아내와 함께 고른 작은 주방 도구들이 하나둘씩 붉은 화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식당은 까맣게 타버렸고 주방에서 전해온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인근 건물 유리창도 몇 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놀란 얼굴로 회복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로 타버린 간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복은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식당은 화재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만 믿고 들었던 약식 보험은 화재 손실을 거의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의 보상금만이 돌아왔고 그마저도 밀린 월세와 주변 건물 피해 보상에 쓰고 나니 손에 쥘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가족의 마지막 지지마저 잃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태우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화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는 일마다 다 망쳐요? 엄마 떠나고 나서 우리 인생도 다 망가졌어요. 그 말은 칼처럼 회복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국을 끓였고 모든 건 우연이었다고. 자신은 한 번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을 넘지 못하고 허공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딸 서윤도 집을 떠났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서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딸은 짐을 들고 나갔고 회복은 집 한가운데에서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2015년 가을 정혜복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타버렸고 가족들은 떠났고 손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집도 처분당했고 통장엔 잔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조차 연락을 피했습니다. 슬픔은 어느 순간 무력감이 되었고 무력감은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돌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끝까지 간 뒤 다시 반대편으로 타고 돌아오는 일. 아무 대화도 목적도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하루를 보내는 나날. 처음에는 무료급식소를 찾아갔지만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폐지를 줍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를 때웠습니다. 하루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종이박스를 몸에 둘둘 감고 청계천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고 지나갔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포기한 거야. 저 나이 되도록 왜 저렇게 살지? 그 말에 해복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삶. 그것이 지금의 정해복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해복은 우연히 신문 한 장을 주었습니다. 비에 젖은 사회면 귀퉁이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 한 줄. 서울지검 하주성 검사 4월 10일 모처에서 결혼 예정. 그 이름을 본 순간 해복은 오래된 기억 속 얼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하용기, 자신의 친구, 그리고 그 아들 주성. 이제 검사까지 된 그 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해복의 마음 한구석이 꿈틀거렸습니다. 나라도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친구를 보자. 축의금도 없고 신발 밑창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그날 서울 강북의 한 웨딩홀. 낡은 점퍼에 테이프 감은 운동화를 신고 해복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던 채로 서울의 4월은 유난히 화사합니다. 사람들은 벚꽃을 보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잎비 아래를 거닐지요. 그러나 그날 정혜복에게 서울의 봄은 그저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벚꽃잎이 아무리 흩날려도 그의 어깨를 덮은 건 차디찬 낡은 점퍼 한 벌뿐이었습니다. 서울 강북 하주성 검사의 결혼식장. 웨딩홀이 있는 호텔 입구 앞에 해복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는 목덜미가 너덜해졌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진 것을 은색 테이프로 감아 억지로 붙여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웨딩홀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 장식, 반짝이는 바닥 타일, 카페 뒤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해복의 몰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구석에 섰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고 재킷 주머니 속 손가락은 땀으로 젖은 종이 조각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하주성의 결혼 소식을 전한 신문 기사였고 그것 하나 믿고 해복은 이곳까지 왔습니다. 축의금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지만 그저 친구 하용기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문득 정면 단상 위에 정장을 입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품 있는 검은 양복, 나비 넥타이를 단정히 맨 모습, 그리고 단상 옆에 선 단아한 신부와의 잘 어울리는 균형. 그는 그 아이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하용기의 아들 하주성이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이제 검사가 되었구나. 해복은 감격보다는 벅찬 숨을 참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잠시 시선을 옮겨 접수대 쪽을 바라봤을 때 하객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람도 커다란 장식 봉투에 정성스럽게 돈을 담은 사람도 있었지만 해복은 빈손이었습니다. 그저 축하 인사 한마디를 하기도 어려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한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향해 꽂혔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하객들을 바라보던 누군가가 해복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성, 그러나 얼굴에 뚜렷한 윤곽이 남아있는 그 사람은 하용기였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바꾸지만 친구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용기의 눈에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빛이 떠올랐고 그는 숨을 들이쉬며 해복의 앞에 섰습니다. 해복아, 정말 너냐?
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손을 흔들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하용기가 한 걸음 다가서자 회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축의금도 없고 이런 꼴로 와서 미안하다. 그 말에 하용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는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도톰했고 바깥면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온 거라며? 그럼 이건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밥이라도 먹고 가. 회복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 받아. 난 그런 자격 없어. 그저 내 얼굴만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하용기는 그 봉투를 회복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나한테 해줬던 말 기억나냐? 그때 내 말 하나에 내가 살았어. 이제는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어. 다시 살아봐. 회복아,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회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에 쥐어진 봉투는 묵직했고 그 안에 든 따뜻한 마음이 손끝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웨딩홀 문을 나서자 호텔 로비 창문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복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친구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용기야 고맙다. 그날 밤 회복은 을지로 쪽방촌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침대는 삐걱거렸지만 그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샤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물줄기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회복은 초라한 자신의 얼굴 속에서도 무언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살아보자. 봉투 속 돈은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보증금 없는 옥탑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정확히 50만 원을 따로 떼어 김밥 재료를 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김밥이 회복에게 늘 삶의 출발점 같았기 때문입니다. 단무지, 우엉, 계란, 당근, 시금치, 그리고 얇게 볶은 고기까지 싸구려지만 정성을 담은 재료들을 마트에서 골라 사들고 온 회복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옥탑의 테이블 위에서 김밥을 하나하나 정성껏 말았습니다. 밥알이 손에 붙고 김이 옷에 달라붙고 채소 썰던 칼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그는 웃으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는 12줄의 김밥을 들고 영등포역 앞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자리를 폈습니다. 김밥 한 줄 3,000원입니다. 첫 손님은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김밥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복은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밥 장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20줄, 그 다음 날은 30줄. 여기 김밥 진짜 잘 말았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되죠? SNS에 올릴게요. 사람들이 김밥을 먹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회복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500만 원 반드시 갚자. 그는 옥탑방 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이 돈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그 종이 아래 그는 매달 50만 원씩 하용기에게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금란에는 간단히 이렇게 썼습니다. 덕분에 제가 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그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어쩌면 따뜻한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밥, 잘 지어진 흰 쌀 위에 짭조름한 고기와 고소한 계란이 올라간 김밥. 하루의 시작에 적당한 무게와 위로를 담은 그 정성스러운 음식이 이제 영등포역 3번 출구 앞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모자를 쓴 채 새벽 4시에 눈을 떠 김밥을 말기 시작하고 이른 아침 첫 지하철보다 먼저 자리를 펴는 남자. 그가 바로 정혜복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좌판 위에 깨끗한 하얀 천을 깔고 12줄의 김밥으로 시작했던 그 가게 아닌 가게는 한 달, 두 달이 흐르며 단골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인근 병원의 간호사들이 줄을 섰고 또 어느 날은 택시기사들이 차를 갓길에 세운 채 김밥을 사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간이 딱 맞아. 사장님, 고기 들어간 김밥 또 있어요? 입소문은 SNS로 번졌고 영등포 인생 김밥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김밥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혜복이 새벽 4시부터 채소를 다듬고 계란을 부치며 속에 담은 건 단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고자 하는 의지, 감사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하용기에게 매달 50만 원씩 빚을 갚겠다는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종이, 이 돈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그 아래엔 작게 손으로 적은 숫자가 매달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송금을 할 때마다 간단한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김밥 더 많이 팔았습니다. 다음 달엔 100줄 도전입니다. 하용기는 답장을 자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짧은 한 줄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건강 챙기고 무리하지 마. 그 한 줄이면 회복은 다시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밥은 하루 100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 주부, 택시기사, 노점 상인까지 손님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김밥을 사갔고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회복에게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김밥 재료를 정리하던 회복은 가게 CCTV 모니터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 셋,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좌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수상했지만 특별히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기에 회복은 넘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의 김밥 좌판 셔터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커다랗게 숫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3. 딱 한 글자, 붉은 글씨. 하지만 그 글자는 마치 누군가의 선고 같았습니다. 회복은 그 글자를 물걸레로 닦아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릿세를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과거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회복은 이런 식의 협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만큼은 세상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복은 조금씩 달라진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요즘 여긴 좀 무섭다던데. 저기 밤에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닌대. 걱정스런 말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말들이 불안처럼 번지자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100줄 팔던 김밥은 이제 50줄을 넘기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여전히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고
김밥 하나하나에 예전과 똑같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용기에게 갚아야 할 15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자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회복의 김밥 좌판 앞으로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키가 큰 건장한 청년 둘이 서 있었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살짝 드러났고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가죽 점퍼 사내는 좌판이 김밥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된다며? 회복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 그 정도면 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내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보호비.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복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가죽 점퍼 사내는 그의 벽에 붙여진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빚도 있나 봐? 그럼 더 받아내기 쉽겠네. 그 말에 회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습니다. 그 돈은 그런데 쓸 수 없습니다. 순간 가죽 점퍼 사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김밥 한 줄을 집어들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밥이 흩어졌고 김과 밥알이 도로 위에 흩날렸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사흘 안에 50. 준비 안 하면 장사 접어. 그 말과 함께 사내들은 좌판을 뒤로 한 채 걸어갔습니다. 회복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조용히 주었습니다. 김밥은 찢어져 있었고 손끝에 밥알이 붙었습니다. 그 밥알 하나하나에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도망치지 말자. 벽에 붙인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남은 금액 1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한 약속. 이달이 지나면 이제 단 2번만 더 보내면 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회복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너머로 스며드는 빛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과거 어느 날 새벽 목포시장 골목에서 고등어 머리를 따며 웃던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원래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보다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혜복에게 그 사흘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매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김밥을 사고 가던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여기 좀 위험하단 소문 들려요.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회복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기 유모차를 끌고 다니던 젊은 엄마들이 아예 오지 않았고 평소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던 청년들도 슬쩍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신뢰는 그렇게 쉽게 흩어졌습니다. 그 밤 회복은 옥탑방에서 오랜만에 벽에 붙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100만 원. 이달이 지나면 단 한 번만 더 송금하면 약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 아직은 아니다. 회복은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아침, 그날은 운명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영등포역 아침 10시, 정혜복은 김밥을 좌판 위에 정갈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말끔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정직한 인상이었고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좌판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정혜복 사장님 되십니까? 회복이 고개를 들자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하주성.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복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용기의 아들. 예전 결혼식장에서 단상 위에 서 있던 그 아이. 이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되어 자신의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래 영등포역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상가를 돌며 보호비를 요구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도 수상한 인물들이 드나들었다는 CCTV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협박을 받으셨습니까? 회복은 망설였습니다. 말할까 말지. 그저 참고 견디면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회복의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뒤를 돌아본 회복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거친 눈빛, 그리고 문신이 드러난 팔. 사흘 전 김밥을 바닥에 던졌던 그 사내였습니다. 뒤에는 키가 큰 2명의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주성 검사는 즉시 낌새를 알아차렸고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가죽 점퍼 사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업체야. 요즘 말로 하면 보안이지. 우리도 합법적으로 일한다고. 그는 뻔뻔하게 말하며 좌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붙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돈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보아하니 돈도 갚아야 하는 모양이네. 그럼 더 낼 수 있겠군. 그 순간 회복의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다. 이 돈은 내 삶을 되찾게 해준 희망이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다시 무너진다. 회복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나에게 준 생명입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가죽 점퍼 사내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생명? 그럼 지금부터 살아남아 봐.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칼을 들고 회복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검사 하주성은 바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세요. 지금 당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자 가죽 점퍼 사내는 소리쳤습니다. 검사라고 다 봐주나? 비켜. 칼날이 번쩍이며 휘둘러졌습니다. 하주성 검사가 피하려던 순간 정혜복의 몸이 앞을 막고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회복의 외침과 동시에 차가운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회복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리는 피 위로 김밥 한 줄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김밥은 반으로 갈라져 밥알이 퍼졌고 그 위로 회복의 몸이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가죽 점퍼 사내는 일이 커졌음을 깨닫고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검사 하주성은 회복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여기 사람 다쳤습니다. 빨리요. 그 순간 회복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주성, 넌 잘 살아라.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마음속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서울 응급의료센터, 흰 형광등 아래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로 피가 묻은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복. 영등포역 앞 김밥 좌판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한 남자였습니다.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응급실 벽을 울렸습니다.
복부 관통상? 출혈 심합니다. 바로 수술실 연결하세요. 맥박 약해요. 수축기 압력 떨어집니다. 그 시간 회복의 눈꺼풀은 반쯤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아직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엔 다음 달 송금을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50만 원과 손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용기야. 나 이번 달도 버텼다. 다음 달이면 다 갚는다. 그것이 회복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간호사에게 건넸고 간호사는 곧장 수술 기록과 함께 접수 카트 위에 놓았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3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깥에는 양복이 구겨진 채로 병원 복도를 서성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검사 하주성이었습니다. 그는 앉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의료진이 나올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보호자는 아니고 저 그냥 은인입니다. 기록상 보호자는 없으세요. 대신 최근 연락 기록에 하용기라는 분이 계시더군요. 아마도 친구분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주성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용기요? 그분 혹시 연세 있으신? 네.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지금 이쪽으로 오시는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복도 끝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수술실 문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하용기, 회복의 친구. 오랜 세월을 각자의 삶으로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주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주성입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저 대신.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다행히도 주요 장기를 피했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고 출혈량이 많아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용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또 한 번 나를 살렸네. 그날 밤 병실. 산소 마스크를 쓴 정혜복의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옆구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주성이 직접 손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복 어르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되어서도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회복의 눈꺼풀이 서서히 떨리더니 천천히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순간 그는 흰 천장과 병실의 소독약 냄새를 먼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하용기와 하주성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복아, 미안하다. 너 또 나 때문에. 회복은 미약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그 돈이 결국 내 아들을 살렸네. 그 말에 하용기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고 하주성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등포역 일대를 장악한 조폭 조직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어르신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회복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는 무겁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진다면 해야지. 내가 버텨온 삶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나야말로 영광이지.
검찰의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해복은 병원 침대 위에서 녹화 진술을 진행했고 자신이 겪은 보호비 요구, 협박, 칼부림의 모든 과정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조폭 조직을 구속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의 협조 덕분에 영등포역 일대 상가 30여 곳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서워 숨기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경찰과 검찰은 합동으로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했고 조직의 두목을 포함해 총 12명의 범죄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하주성은 수사 상황을 병실로 찾아와 직접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덕분에 제가 정의가 뭔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법보다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더 크다는 걸요. 한 달 후 정혜복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고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꿋꿋하게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영등포역 앞 좌판 자리엔 하얀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 사장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판을 다시 펴던 첫날 김밥을 사러 온 단골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저씨 정말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하루 회복은 김밥 200줄을 준비했지만 점심도 되기 전에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회복은 다시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 종이엔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에 또 다른 글귀를 조용히 적어 붙였습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살린다. 봄이 깊어지는 어느 새벽 영등포역 3번 출구 앞. 하얀 천 위에 나란히 놓인 김밥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내리던 봄비는 멈췄고 바닥은 아직 축축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김밥 좌판 앞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혜복, 한때 거리에서 쓰러졌던 사내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 조폭 칼에 찔렸대. 그 검사도 살렸잖아. 뉴스에 나왔잖아. 사람이 진짜 의리 있고 멋있대. 직접 김밥 싸시면서 매일 새벽에 나오신대. SNS엔 영등포역 인생 김밥이라는 해시태그가 수백 개 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뉴스에서는 조폭의 맞선 김밥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밥 좌판에는 매일 긴 줄이 생겼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부터 학생,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가 그의 김밥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복은 좌판 위 김밥의 수량을 200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9시 반이면 다 팔렸고 오후에 다시 재료를 손질해 100줄을 더 만들어도 모자랐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었기에 그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습니다. 김밥 말기, 채소 손질, 좌판 정리 등은 이제 셋이서 나누어 할 수 있었고 그제야 정혜복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빠져도 그가 절대 놓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하용기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송금 메모란에 짧은 글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용기야, 드디어 다음 달이면 마지막이야. 그리고 다음 달 2024년 5월 15일 정혜복은 그날 아침 유난히 깨끗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50만 원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기야, 나 이제 다 갚았다. 하지만 너한테 진 건 돈이 아니었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빚이었지. 내가 준 그 돈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회복드림. 그날 정혜복은 봉투를 들고 서울역 근처의 한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용안상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전화 소리와 키보드 타자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직원이 안내한 곳에는 여전히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하용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회복을 보자마자 반짝였습니다. 회복은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용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눈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걸 왜 이제야 줘? 회복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그날 내가 내게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해준 기회였으니까. 하용기는 말없이 회복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복아, 김밥 주문이 너무 많다며? 하루에 500줄까지 늘었어. 감당이 잘 안 돼. 그럼 우리 같이 해보는 거 어때? 김밥 공장을 하나 차리는 거야. 그 말에 회복은 놀란 눈으로 하용기를 바라봤습니다. 공장? 그래. 내 기술과 내 자본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해. 브랜드는 너답게 따뜻하게. 이름도 그대로 가자. 친구 김밥. 회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친구라는 단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관계를, 희망을 붙잡아준 단단한 신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2층짜리 작은 납품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체로 쓰인 로고가 달려 있었습니다. 친구 김밥. 공장 안에는 김밥 말기 기계와 조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 10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하루에 3,000줄의 김밥을 만들어냈습니다. 납품처는 서울 시내 편의점, 분식점, 기업 사내식당까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장 한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한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린다. 그 아래에는 2장의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75년 목포 중앙시장에서 고등어를 나르던 17 회복과 용기의 흑백 사진, 또 하나는 2024년 공장 개업날 앞치마를 두른 채 나란히 선 2사람의 컬러 사진. 48년이란 시간차를 넘어선 2사람의 우정은 그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 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일하던 정혜복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아들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8년 전 마지막 말이 원망뿐이었던 그 아들이 눈가에 젖은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딸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공장 벽에 걸린 선한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액자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버텼는지. 그날 저녁 2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정혜복은 속이 가득 찬 김밥 한 줄을 자식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다. 너희들 어머니의 정성, 내 친구의 희망,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시간들이 다 들어있다. 그날 세 식구가 함께 먹은 김밥 한 줄은 세상 그 어떤 미슐랭 별보다 따뜻했습니다. 조폭은 사라졌고 빚은 모두 갚았으며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지 못했던 가족까지도
어느 날 하주성 검사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공장에 걸린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해복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의가 뭘까요? 해복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순간, 그게 진짜 정의지. 그날 이후 친구 김밥은 사람을 살리는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공장은 전국 단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비로소 남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의미 있다고 부릅니다. 정혜복에게 2024년 가을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삶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가족을 떠나보냈다가 다시 품었고, 거리에서 외면받던 존재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친구 김밥 공장은 이제 하루 5,000줄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 기반의 식품 제조소가 되었고, 입점한 편의점만도 80개를 넘겼습니다. 공장 직원은 어느새 30명. 그중 17명은 정혜복이 직접 뽑은 중노년 여성과 청년 단기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고용한 사람은 과거 본인처럼 쓸쓸한 삶을 견디고 있던 윤말순 여사 72세였습니다. 그냥 김밥 말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말순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내 몸값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게. 해복은 그날부터 말순 여사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해복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사장님, 대표님, 실장님 같은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공장은 기술보다 사람을 믿는 곳입니다. 이 말이 친구 김밥의 채용 기준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장 정문 앞에 남루한 복장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야상 점퍼에 신발끈이 끊어진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서 있던 경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자활지원센터 추천서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김밥 만드는 곳 맞죠? 저 일하고 싶어서. 경비는 흔쾌히 공장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소식을 들은 정혜복은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름이 황선태입니다. 나이는 55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전에는 지방에서 건설 현장 일 좀 하다가 작년부터 노숙하다가 최근에 지원센터에서 밥 얻어먹으며 지냈습니다. 해복은 그를 위아래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6년 전 자신의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해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밥 만들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럼 먹을 줄은 아십니까? 예. 배고플 때 김밥 먹어보셨냐고요? 네, 자주요. 해복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김밥은 만드는 것보다 먹는 사람이 많아야 가치가 있어요. 하루 3끼 중 한 끼라도 따뜻한 김밥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함께 하시죠. 황선태 씨. 그날부터 황선태는 공장에서 재료 정리와 세척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손놀림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김밥 채소를 누구보다 깔끔하게 다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혜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세요. 선한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친구 김밥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다시 살리는 공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언론과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빗발쳤고 청년자립재단, 고용복지센터, 시니어 채용 연계기관에서도 정혜복을 귀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복 대표님, 서울시 희망재단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삶을 바꾸는 나눔입니다. 정확히는 기부 요청도 겸하고 있긴 합니다만, 회복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기부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윤말순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퇴근하는 모습, 황선태 씨가 새 신발을 신은 제 손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사장님, 오늘 김밥 정말 예술이었어요. 라며 웃는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전표 하나를 끄적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급식 기금 100만 원 지원 수취인 서울희망재단. 그는 편지도 함께 붙였습니다. 누군가 내게 말했습니다. 다 갚았으면 이제 편히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다시 빚을 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요. 그 마음을 나누면 또 누군가 살아날 테니까요. 정혜복 드림. 그날 이후 친구 김밥의 출근 벽엔 새로운 문구가 적힌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야 한다. 8개월 후 친구 김밥은 지방 도시 1호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목포, 정혜복이 처음 고등어를 팔던 시장역 골목이었습니다. 그날의 시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혜복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빚을 집니다. 이번엔 갚을 생각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계속 지고 싶습니다. 그의 이 말은 영상으로 퍼져 전국을 울렸고 그를 사이다 CEO, 기적의 김밥 장인, 부활의 사장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받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왼쪽 신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정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신장이야 조금 약하면 어때? 그가 지고 있는 빚은 이제 단순한 돈이나 의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리는 책임,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버텨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빚은 죽을 때까지 다 못 갚아도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2025년 초겨울 목포 1호점을 시작으로 친구 김밥은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등으로 빠르게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공장도 2곳으로 확장되었고 종업원은 80명을 넘겼으며 가맹 요청은 매주 30건 이상 밀려들었습니다. 정혜복은 더 이상 김밥을 말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기업가, 사회적 연대 창업자, 사람을 살리는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일정을 따로 기록할 정도였고 그가 나오는 방송은 언제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강연 일정이 7군데예요. 청년연합회에서 명예고문직 요청 왔습니다. 시장님이 사장님한테 사회적 공헌 포럼 좌장을 맡아달라고 하십니다. 회복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고 김밥을 말지는 못하더라도
공장 구석구석을 도는 걸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고 방송 출연 일정이 늘어나며 점점 그의 손은 김밥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황선태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김밥 안 만드시네요. 회복은 무거운 눈빛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가 바빠져서. 선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같이 말았던 그 김밥 보고 싶어요. 사장님이 말던 김밥은 맛뿐 아니라 그 손길이 좋았거든요. 그 말에 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더라? 사람을 살리고 싶다던 초심은 지금도 남아있나? 같은 시기 뜻밖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공공납품에서 친구 김밥이 최종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SNS에서는 김밥이 너무 비싸졌다는 부정적 반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공장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였습니다. 공장 근무 환경이 과도하게 힘들며 일부 고령 노동자는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고 있음.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와 달리 내부 구성원은 과로에 노출돼 있음. 이 기사가 올라온 날 친구 김밥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혜복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직접 공장을 찾아 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한 분 괜찮습니다. 나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순간 한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예요. 사장님, 저 욕먹을 각오하고 말했어요. 회복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김하은 39살 김밥 커팅라인 담당입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사장님, 초창기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따뜻했죠.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기계 같아요. 속도도 더 빨라졌고 쉬는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졌어요. 말순 어머니는 허리 부여잡고 울기도 했고요. 저 사장님 존경해서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복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공장 스피커를 통해 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방송을 남겼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처음 꿈꿨던 사람을 살리는 김밥이 어느 순간 사람을 지치게 하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 직원 주 4일 근무 시범 도입합니다.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 정혜복은 다시 김밥을 마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정혜복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김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묻는 참기름의 감촉, 고슬고슬한 밥을 펴는 감각, 그리고 사람들 옆에 있다는 따뜻함. 황선태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장님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말이 아니라 손이었어요. 그날 하루 공장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김밥 한 줄이 말릴 때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냥 김밥 한 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담긴 음식. 그 초심을 되찾은 날 정혜복은 다시 김밥을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늘 무게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는 때때로 자신을 짓누르기도 한다는 것. 밤늦게 혼자 남은 공장에서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밥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그러다 문득 공장 벽에 붙어 있는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한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린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나 자신도 잊게 한다. 그는 처음으로 선한 선택이 항상 옳기만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 누군가에겐 버거운 무게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그는 새 공장장 채용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조차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김밥은